만약에 말이죠.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를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자, 여기 그 유혹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한 기자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요. 한 사람이 어떻게 111억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었는지, 그리고 우리 시스템은 왜 그걸 막지 못했는지 그 허점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111억 8천만 원. 이 어마어마한 숫자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. 한 사람이 법과 우리 모두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쌓아올린 바로 그 탐욕의 크기죠. 네, 맞습니다. 이 돈 단 한 명의 전직 기자가 무려 9년 동안 뉴스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.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, 바로 기사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111억 원, 이 엄청난 돈을 벌게 해준 전대미문의 범죄.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능했던 걸까요? 그 치밀했던 수법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쓴 방법이 바로 선행매매라는 건데요. 이게 진짜 간단해요. 딱 3단계입니다. 일단 쌀 때 주식을 막 사두는 거죠. 물론 다른 사람 이름으로요. 그리고 나서 기자가 등판합니다. 이 회사 대박이다. 이런 기사를 막 써내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사람들 몰리면서 주가 폭등하죠. 바로 그때 가장 비쌀 때 싹 팔고 나오는 겁니다. 이 단순한 수법을 1000개가 넘는 종목에 써먹었다는 거예요. 와, 정말 대단하죠? 이런 기자의 행동을 법에서는 불공정거래라고 부릅니다. 이 사건을 본 김에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기본 규칙인 이 불공정거래가 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죠? 아주 쉽게 말해서요. 그냥 반칙이에요, 반칙. 모두가 똑같은 규칙으로 뛰는 운동장에서 혼자만 답안지를 미리 보고 시험 치는 거랑 똑같아요. 아니면 뭐 심판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이런 식이죠. 이러면 게임이 제대로 되겠어요? 시장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. 법적으로 보면 이 반칙도 종류가 한 3가지쯤 돼요. 먼저 내부자 거래. 이건 뭐 회사 비밀 정보 빼돌려서 하는 거죠. 두 번째는 시세 조정. 막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부정거래. 이번 기자 사건처럼 온갖 사기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. 이 기자가 한 선행 매매가 바로 이 3번째 부정거래에 딱 들어맞는 거고요.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낼까요? 그 추적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근데 재밌는 건 이 과정 자체가 범죄자들한테는 오히려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다는 겁니다.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. 자, 과정은 이렇습니다. 일단 한국거래소에서 이거 거래가 좀 이상한데? 하고 딱 잡아내요. 그럼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곳에서 이걸 들여다봐요. 그리고 나서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거죠. 와, 듣기만 하면 되게 체계적이고 껌껌해 보이죠?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. 훨씬 더 복잡하죠? 진짜 미로 같아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범죄자들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? 천만에요. 바로 이 복잡한 시스템 안에 범죄를 막지 못하는 치명적인 구멍이 숨어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이렇게 감시망이 촘촘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주가 조작 같은 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는 걸까요? 답은 간단합니다. 이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범죄 낌새를 채고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? 이 긴 시간이 어쩌면 범인들한테 증거 없앨 시간만 벌어주는 건 아닐까요? 핵심적인 문제는 크게 3가지예요. 첫째, 처음 조사를 맡는 금감원 같은 곳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힘이 없어요.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못한다는 거죠. 둘째, 이 위원회 저 위원회 거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 사이에 범인들은 증거 다 없애고 도망가 버리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겨우 잡아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죠. 처벌이 얼마나 약하냐고요?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자그마치 90% 이상입니다. 네, 주가 조작으로 재판까지 가도 10명 중에 9명은 감옥에 안 가고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. 수십 수백억을 불법으로 벌어도 실제로 감옥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어때요? 에이, 걸려도 남는 장사네.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? 여기 이 말이 딱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.
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애초에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. 범죄를 밝혀낼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재판에 가봤자 세게 처벌하기가 어려운 거죠. 자, 그럼 이 악순환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? 문제만 얘기하면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바로 과징금 제도입니다. 과징금이 뭐냐면요. 감옥에 보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돈으로 아주 세게 때리는 거예요.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범죄로 번 돈은 단 한 푼도 못 갚게 하겠다 이거죠. 이렇게 되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어지잖아요. 차이가 확 보이죠? 지금은 그냥 감옥만 보내려니까 범죄 수익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과징금이 들어오면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번 돈은 싹 다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. 범죄 저질러 봤자 남는 게 없다.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. 이게 진짜 범죄 예방 아니겠어요? 사실 이거 우리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. 여기 보세요.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금융선진국들은 이미 이 과징금 제도를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. 범죄로 이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, 이게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범죄로 번 돈을 제대로 뺏지도 못하는 시장, 이걸 우리가 과연 공정한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11억 원을 벌고도 사실상 그 돈을 지킬 수 있다면 제2, 제3의 범죄자는 또 나오지 않을까요? 결국 시장의 믿음은 딱 한 가지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. 범죄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. 바로 이 당연한 원칙 말이죠.